안녕하세요. 레이시안입니다. 이제 현안을 떠나 일본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한중일 동북아 3국은 미국과 더불어 이제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들입니다. 유럽도, 러시아도, 중동도 동북아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혹시나 일본 스토리가 길어지는 것에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러한 측면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양안 전쟁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일본에게 이득이 되는지를 살펴봅니다. 양안 전쟁을 통한 일본 부흥 대전략이 주제이죠. 높아심에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한일 간의 이해득실은 매우 복잡합니다. 일본에게 유리한 모든 것이 한국에게 불리한 것도 아니고 일본에게 불리한 모든 것이 한국에게 유리하지도 않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이익을 공유하기도 하고 서로 충돌하기도 합니다. 양안 전쟁이 일본에게 유리하니 한국은 미국, 일본과의 군사협력에 반대해야 한다는 단순 논리는 지양해야 합니다. 국제관계는 바둑과 같습니다. 과거 이창호 구단은 언제나 상대방이 마음껏 자신을 공격하도록 허용했습니다. 덕분에 상대방은 자신이 이기고 있는 줄로 착각까지 하죠. 그러나 마지막 승리는 항상 이창호 구단의 것이었습니다. 경쟁자를 붕괴시켜야만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넓은 시각에서 국면을 살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전에도 종종 말씀드렸지만 평화라는 것이 언제나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지난 방송에서 저는 중국이 민주화되면 한국의 앞날은 어두워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와 비슷한 사례가 바로 중국의 개혁 개방에 따른 일본의 쇠퇴입니다. 과거 중국은 개혁 개방을 통해 서구와의 우호적인 협력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공산주의 체제였지만 세계는 평화로워졌죠. 그리고 이 평화는 바로 일본을 몰락의 길로 이끕니다. 일본은 제조업 강국이었습니다. 과거 일본은 손톱깎이부터 반도체까지 전부 만들었죠. 저가 제품부터 고부가 제품까지 그 어느 것 하나 일본의 소나기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개혁 개방으로 중국 제조업이 부상하면서 일본 제조업은 한국과 중국의 협공에 침몰합니다. 중국이 한국의 OEM 생산을 담당하거나 한국이 공급한 중간재를 중국이 마무리하는 형식의 한중 간 제조협력은 품질, 가격의 양 측면에서 일본을 압도했습니다. 물론 이후 중국 제조업이 한국 제조업도 잠식해 나갔죠. 아무튼 중국이 문제거리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대를 즈음하여 미중 패권 전쟁이 시작됩니다. 중국을 무너뜨려야 살 수 있는 일본에게는 기회가 온 것이죠. 물론 이 당시는 사실 일본 국내의 산업 기반은 해외로 대거 이동했습니다. 따라서 중국을 탈출한 제조업이 일본 국내로 이전할 일은 없죠. 그러나 동남아는 충분히 중국 제조업의 대체지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동남아에 막대한 직접 투자를 한 일본이 중국 제조업 붕괴의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정학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은 끊임없이 전쟁할 수 있는 국가가 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패전 후 군사력이 거세되고 플라자 합의와 버블 붕괴로 미국과의 경제 대결에서까지 패배한 후 일본은 결국 스스로 체급을 낮추는 방향으로 국가 전략을 선회하였습니다. 미국, 중국 등 헤비급 경쟁을 포기하고 한국, 대만 등과의 경쟁에 집중한 것이죠. 미국의 요구에 따라 미국 국채를 착실히 사주고 미국 달러 패권 시스템의 한 축으로 성실히 복무하면서 어떻게든 미국의 환심을 사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미국의 요구에 따라 해군력 육성에 집중한 것은 일본 우익의 니즈에도 부합했습니다. 동경재판에서 살아남은 다수가 해군 출신이기도 했지만 제2차 세계대전의 패배가 대륙과 바다로 전선이 넓어지고 국력이 분산되었기 때문이라는 반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일본 해상전력의 강화는 과거로부터 공을 들였던 아시아 남방 진출 전략에도 부합했죠. 덕분에 일본은 세계 제2위 수준의 해상전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오랜 인구의 노력은 신냉전의 시작으로 빛을 보게 됩니다. 군사, 경제 등 전방위에 걸친 미중 간의 대립으로 일본의 지정학적 가치가 높아진 것입니다. 일본은 한국과 함께 미중 패권전쟁의 최전방으로서의 특수를 기대하게 된 것이죠. 최근 미국과의 AI 협력이나 반도체 부흥 노력이 그것이며 사실상 전쟁할 수 있는 국가가 된 것 역시 신냉전의 수혜입니다. 신냉전 덕분에 일본은 미국의 승인 하에서 그간 눈엣 가시와 같던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미국과 일본의 이해관계는 다소 달라집니다. 미국은 중국의 붕괴를 바라지 않습니다. 미국은 과거 소련을 봉쇄했던 것처럼 군사적으로 중국을 봉쇄하기만 하면 되고, 중국이 저부가 제조업 수준에 머무른다면 중국의 최첨단 산업 이외에는 중국 산업 기반의 완전한 붕괴는 원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염가 제품은 미국 내 인플레 관리에 여전히 긍정적이죠. 신냉전 중에도 미국은 중국의 저가 공산품을 여전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몰락이 필요합니다. 산업 측면에서 보면 일본 첨단 산업이 미국, 중국, 한국, 독일 등과의 치열한 경쟁을 벌이거나 경쟁 여류에 빠진 상황에서 중국의 저부가 제조업을 살려둘 여유 따위는 없습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동남아가 중국 제조업을 최대한 대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과거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알타시아에 일본이 공을 들이는 이유입니다. 제조업의 중국 이탈은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우선 중국의 정치 경제가 보다 악화하여 해외 기업이 버틸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러한 상황이 완만하게 진행 중이죠. 문제는 현재 일본도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상한 엔저 같은 것입니다. 분명히 엔저는 AI나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유치에 유리합니다만 여차하면 일본 경제의 체력을 깎아버릴 수도 있죠. 그러면 일본은 또 다른 극단적인 상황을 기대할 것입니다. 중국의 전쟁으로 중국의 해외 기업들이 대거 알타시아 즉 동남아로 이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중국과 서방 간의 무역이 완전히 차단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가 고립되는 상황과 같은 것이죠. 양안 전쟁은 일본에게는 천우신조가 될 것입니다. 이때는 알타시아 즉 동남아 국가와 일본 간의 경제 블록이 빠르게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지정학적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습니다.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로 동남아의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 일본 해군력은 동남아를 지배하게 될 겁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국의 동남아에 대한 영향력 희석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군사적, 정치적 지배 영역이 넓어지는 것이죠. 사실상의 대동아 공영권이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중국이 쉽사리 전쟁에 빨려들 것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각의 전문가들은 중국이 전쟁으로 얻을 것이 없고 그것을 중국도 알고 있다는 견해를 제기합니다. 게다가 미국도 굳이 전쟁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중국을 현 상태로 묶어두어 서서히 몰락하도록 만드는 게 전쟁보다 더 유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일본이 어떻게든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을 유도할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물론 서방은 중국의 군사적 대응을 공식적으로는 중국의 침략 행위로 인식하겠지만 중국이 군사활동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은 역사에 꽤 빈발합니다. 우선 만주사변처럼 아예 분쟁을 조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교묘한 방법으로는 적국이 침공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ABCD 봉쇄로 견딜 수 없게 된 일본 제국이 진주만 침공을 감행한 상황 같은 것입니다. 심지어 일각의 지정학자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역시도 미국이 러시아를 전쟁으로 끌어들인 결과라는 견해를 제기하고 있죠. 그리고 또 다른 걸림돌이 있습니다. 바로 자연재해죠. 자연재해를 지정학적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실 분이 많겠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고려의 대상으로 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지진 안전지대인 한국에도 확연히 지진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본에서 자연재해 위험이 높아졌다는 논리로 이어지죠. 만약 일본의 과거 동일본 대지진 이상의 피해를 초래하는 자연재해가 발생한다면 국제정세는 어떻게 바뀔까요? 양극단의 상황이 예상됩니다. 국력을 근본적으로 괴멸시킬 수준의 자연재해라면 일본은 핵심 지정학적 플레이어로서의 역할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버텨낼 수준이라면 일본의 대외 정책은 오히려 더욱 공격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측 불허의 영역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는 지금 일본 우익이 마지막 도박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한 엔저는 미국의 압박과 더불어 자이반 타이반 환율 전쟁을 통한 걸린 궁핍화 정책이기는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일본 경제가 활력을 상실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군사적 모험주의에 사활을 거는 모습은 마치 마지막 판돈을 올인하여 기사회생하려는 도박꾼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물론 120년 전 러일 전쟁에서 일본은 거대한 도박을 하여 크게 성공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러일 전쟁 당시의 일본은 지금의 일본과는 전혀 다릅니다. 당시의 일본은 젊은 국가였습니다. 당시는 일본 국민 모두가 헛된 꿈이라도 만끽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일본은 노쇠한 국가입니다. 일본 국민들은 이제 헛된 꿈에 허우적거릴 에너지가 없습니다. 벚꽃은 활짝 필 때보다 지기 직전이 더 아름답다 라는 일본 경구가 있습니다. 그 뜻을 설명하지 않더라도 의미를 알 수 있는 일본식의 전형적인 허무주의 미학이죠. 마지막 칼날에 쓰러지는 사무라이의 죽음을 묘사하는 표현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기 직전의 벚꽃이 더 진한 분홍빛으로 물든다고 하죠. 사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필 때는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벚꽃의 전성기는 단 일주일을 넘기지 못합니다. 하나 둘씩 꽃잎이 떨어지다 어느 날 갑자기 기척도 흔적도 없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일본인이 벚꽃을 사랑하고 일본의 국화가 벚꽃인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닌 듯합니다. 추후 이어지는 방송들에서는 한국의 부흥 전략과 8월 주식시장 상황을 차례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어떤 방송을 먼저 하게 될지는 이번 주의 증시 상황에 달렸습니다. 증시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클라이맥스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긴장해야 할 시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좋은 콘텐츠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